2025년 7월 17일 AFR 칼럼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왜 SMSF로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것이 100만 달러짜리 실수인가?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 최강 전략이라고 믿는 SMSF 부동산 투자가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면 오히려 전통적인 슈퍼펀드의 고성장 옵션에 그대로 투자했을 때보다 100만 달러나 손해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는 SMSF를 운영할 때 드는 일반적인 연간 비용,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되는 고성장 펀드가 어떤 구조와 수익률을 갖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주의 슈퍼펀드는 근로소득자가 은퇴를 대비해 적립하는 연금 계좌입니다.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의 핵심 수단으로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노후에 의존하는 자금 출처이기도 합니다. 이 슈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APRA 규제를 받는 일반 슈퍼펀드입니다. 인더스트리 슈퍼나 리테일 슈퍼가 대표적이며 펀드 매니저가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에 분산 투자합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보수형, 균형형, 고성장형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SMSF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트러스티가 되어 투자 결정을 직접 내리는 구조로 주식 ETF는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회계 세무보고와 규정 준수 의무도 본인 책임이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제 AFR 칼럼에서 제임스 오라일리가 시뮬레이션한 15년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흔히 SMSF로 부동산을 사면 유리하다라고 믿는 통념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첫째는 돈을 그냥 일반 슈퍼의 고성장 옵션에 두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성장 옵션의 연평균 8.1% 수익률을 적용했고 차입형 고성장 옵션은 10.4%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관리비 0.3% 그리고 슈퍼로 들어가는 급여 기여금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하는 가정치를 사용했습니다. 둘째는 SMSF를 통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SMSF가 최대한 유리해 보이도록 조건을 잡았습니다. 지난 30년 평균 부동산 연간 가격 상승률 5.4%와 임대 수익률 3.5%를 더했고 매입가는 80만 달러, 대출 비율은 80%로 설정했습니다. 게다가 시중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으로 금리를 0.5%포인트 낮게 가정했고 남는 현금은 고성장 자산에 투자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과 자본적 지출 역시 최소치만 반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SMSF에 유리한 전제를 깔아주었는데도 15년 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냥 일반 슈퍼의 고성장 옵션에 두는 편이 SMSF로 집을 사는 것보다 100만 달러 이상 더 불어났습니다. 동일한 소득, 40세, 40만 달러 슈퍼장고라는 보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바꿔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55세가 되었을 때의 예상 잔액을 비교해보면 고성장 슈퍼는 약 202만 달러로 증가했고 차입형 고성장은 약 268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SMSF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는 약 168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요? 네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MSF 대출 금리와 조건이 더 불리합니다. 같은 시기 같은 은행권이라도 SMSF 대출에는 위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보통 0.5에서 1.5%포인트 높고 최대 대출 비율도 낮게 나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복리를 갉아먹습니다. 예를 들어 64만 달러를 빌렸다고 하면 금리가 1%포인트만 높아도 첫 해의 이자만 6,400달러가 추가로 나갑니다. 원리금을 갚아도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체감 차이는 큽니다. 여기에 설정 법률 평가 같은 부대 비용까지 더해지면 수익에서 빠져나가는 고정 마찰 비용이 매년 누적됩니다. 두 번째, 거래 보유 비용이 복리를 계속 깎아내립니다. 부동산은 살 때 인지세와 법무비가 들고 보유하는 동안에도 회계 감사, 보험, 임대관리 수수료, 수리 유지, 공실 리스크, 자본 지출이 이어집니다. SMSF는 이런 비용을 제때 내기 위해 현금 유동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남는 현금을 100% 고성장 자산에 넣기도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복리의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세 번째, 세제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슈퍼 안에서의 과세는 일반 과세 계좌보다 낮아 유리해 보이지만 SMSF에서 발생한 대출이자나 손실은 펀드 내부의 소득에서만 상계될 뿐 개인 소득과 교차 상계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 기대하는 네거티브 기어링식의 체감 절세가 약해지고 높은 이자 유지비를 충분히 상쇄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세금으로 만회한다는 기대가 실제 숫자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산 자체의 장기 수익률 차이입니다. 긴 기간으로 보면 주식 비중이 높은 고성장 포트폴리오가 주거용 부동산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사용한 가정도 그 흐름을 반영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동산도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정이 다릅니다.
SMSF 부동산은 높은 대출 이자와 각종 비용이 빠져나가고 또 현금으로 대기해두는 자금까지 고려하면 순수익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슈퍼의 고성장 옵션은 비용이 낮고 투자금이 항상 100% 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더 크게 누적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지나면 결국 두 전략 사이에 무려 약 100만 달러의 잔액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펀드의 고성장 옵션과 차입형 고성장 옵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성장 옵션은 주식 비중이 매우 높은 멀티 에셋 포트폴리오로 자기 자본으로만 주식을 매수하고 레버리지는 쓰지 않습니다. 장기 기대 수익률은 7에서 9%대 연도별 변동성은 큰 편입니다. 차입형 고성장 옵션은 펀드가 자기 자본 외에 외부에서 차입해 레버리지로 주식을 늘리는 구조입니다. 상승장에는 고성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하락장에는 더 큰 손실을 기록합니다. 기사에서 쓴 10.4% 가정은 평균적 환경에서 레버리지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값으로 볼 수 있지만 당연히 이자 비용과 하방 변동성의 대가가 있습니다. 둘 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차입형은 하락장에서 낙폭이 더 큽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SMSF는 직접 운용의 자유 대신 매년 드는 고정 변동 비용이 있습니다. 필수인 ATO 감독 부담금이 연 $259이고 외부 감사와 회계 세무보고 비용이 대략 연 $2,000에서 $3,000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투자 관련 비용이 더해집니다. 상장 자산 위주라면 브로커 수수료 정도로 끝나지만 부동산을 담으면 토지세, 임대관리 수수료, 보험, 정기수리, 공실 리스크에 대비한 현금 유동성 등을 매년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SMSF의 연간 총 비용은 $6,000에서 $15,000까지도 나옵니다. 집 한 채를 넣을 때 초기에도 인지세, 법무비, 세팅비로 수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ATO 통계에서 2021 회계연도 기준 SMSF의 연간 운영비용 중앙값은 약 $4,139이며 평균은 약 $6,400대입니다. 총 비용 중앙값은 약 $8,659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평균보다 중앙값을 보는 이유는 아주 큰 펀드나 특수 사례가 평균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슈퍼펀드의 비용은 어떨까요? 보통 APRA 규제를 받는 마이슈퍼 기본 옵션은 연간 약 $940 정도의 수수료가 듭니다. 이 정도면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초저비용 인덱스 펀드 같은 상품도 많습니다. 이런 펀드는 관리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보면 SMSF보다 비용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초저비용 펀드에 가입했을 때와 비교할 경우 15년, 20년 뒤에는 최종 잔고에서 100만에서 200만 달러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SMSF로 부동산을 담을 경우 매년 회계 감사비, 세무비, 유지보수비 같은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그래서 SMSF가 오히려 비용에서 유리해지려면 최소한 수백만 달러 이상의 큰 규모 자산을 굴려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대출과 레버리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보통 집값의 80% 정도까지 빌려줍니다. 즉, 집값의 20%만 자기 자본으로 마련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SMSF를 통한 부동산 대출은 훨씬 보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보통 60에서 65% 수준의 LVR만 허용되며 투자자가 최소 35에서 40% 정도의 자기 자본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이보다 더 낮은 LVR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대출금리 역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대출 비율은 대출기간이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 어떤 곳은 55%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 70%까지 허용된 사례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갈수록 보수적으로 바뀌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잔고, 즉 SMSF의 순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SMSF가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매입하고 7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순자산은 자기 자본 30만 달러뿐입니다. 만약 집값이 20% 올라 120만 달러가 되면 부채는 그대로 70만 달러이므로 순자산은 50만 달러로 불어납니다. 즉, 자기 자본 30만 달러가 50만 달러가 되어 수익률은 약 67%에 달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20% 하락해 80만 달러가 되면 부채는 여전히 70만 달러 그대로이므로 순자산은 1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자기 자본의 손실률은 무려 마이너스 67%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양면성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배가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 또한 훨씬 더 빠르고 크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SMSF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대출 조건과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10에서 2020년에는 SMSF 부동산이 잘 됐다는 성공담이 많았을까요?
그때는 대출 경쟁이 치열했고 금리가 현저히 낮았고 부동산의 자본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행이 리스크와 규제 부담을 이유로 SMSF 대출을 축소했고 남은 대출사의 금리는 더 높습니다. 토지세와 각종 유지비 부담도 증가했습니다. 과거 성공 사례를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생존자 편향일 수 있습니다. 즉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SMSF 안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항상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외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무실을 SMSF로 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매달 사무실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내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을 자기 SMSF가 사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그 사무실을 임대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임대료는 남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SMSF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쓸 수 있고 임대료 변동 위험도 줄어들며 사업 전체의 안정성이 커집니다. 단순히 투자 수익률만 보면 최적이 아닐 수 있지만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 자산 관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고액 자산가가 분산 투자를 원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슈퍼에 수백만 달러가 있는 투자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투자자가 모든 돈을 주식이나 채권에만 넣어두면 시장 변동에 따라 큰 폭의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을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 비록 수익률은 다소 낮을 수 있어도 자산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적인 균형을 맞추는 목적에서 SMSF 부동산 투자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 규정 준수, 장기 계획이 충족되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슈퍼펀드의 투자 옵션도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장 옵션은 레버리지는 쓰지 않지만 주식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1에서 3년 같은 짧은 기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차익형 고성장은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훨씬 크게 늘어나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는 손실폭도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상승장에서는 짜릿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더 아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두 방식 모두 손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운용 비용이 낮고 분산이 잘 된 포트폴리오가 유리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퇴 직전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리스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자주 권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득 나이 목표에 맞는 리스크 수준과 현금 흐름 계획을 정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맞는 투자 도구를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SMSF도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며 이 도구를 쓸 때는 비용과 규제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FR 칼럼을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SMSF로 주거용 부동산을 편입하는 전략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는지 실제 숫자를 통해 비교하면서 슈퍼의 기본 구조와 옵션별 특징, 비용과 대출의 현실까지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거용 부동산을 SMSF로 편입하는 전략이 지금의 금리 세제 비용 환경에서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운용되는 일반 슈퍼의 고성장 인덱스 옵션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